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듯합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에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역구로 달려가 유세를 벌였습니다. 일종의 시위겠죠. 동병상련인 친문계 의원들도 여러 명 같이 했다는데 권불 10년, 권력이 채 10년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란 걸 몸으로 느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친명의 핵 중의 핵인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시대 정신이라면서 적극 옹호에 나섰습니다. 신권력이 구권력을 몰아붙이는 모양새가 어떠셨는지요? 민주당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먼저 임 전 실장의 기자회견부터 전해드립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중성동갑에 자신을 공천 배제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재고해 주십시오. 임 전 실장은 양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이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탈당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를 하시고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린 점도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도부의 답변을 듣고 최종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임종석 전 실장은 오후 6시부터 이렇게 왕십리역 광장에 나와 컷오프 이전과 같이 저녁 인사를 이어갔습니다. 친문 중진인 홍영표 의원과 윤영찬, 송갑석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아 임 전 실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당 지도부에서 저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임 전 실장은 다른 지역 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당초 임 전 실장에게 출마를 요청했던 서울 송파갑엔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큰 변곡점이 될 거란 예측이 많았던 친문 핵심 임종석 전 실장을 지도부가 배제하면서 친명, 친문 간 계파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고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는 겁니다. 친문계의 집단 탈당 가능성을 점치는 분들도 있다는데 민주당 내부 상황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변했다. 탈당을 선언한 오선의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조선시대 폭군, 연산군에 비유했습니다.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서울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 박영순 의원에 이어 공천에서 배제된 비명계 의원의 네 번째 탈당입니다. 컷오프 위기에 놓인 친문 중진 홍영표 의원도 전략 공관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본 뒤 생각을 밝히겠다며 탈당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런 공천이 지속되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5에서 한 10명까지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윤영찬 의원은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배제에 대해 문 전 대통령으로선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명문 정당을 강조하며 임 전 실장 등 몇몇 인사의 공천을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신감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충분히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한 부탁이었을 겁니다. 울산 북구 현역 의원인 이상헌 의원도 민주당이 진보당의 후보를 양보하기로 한 데 반발하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호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갈등과 반발은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비명계의 줄 탈당에 대해서도 탈당은 자유라고 했다는데 이 대표 생각이 뭔지 장영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책 간담회를 위해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가 러닝머신을 이용하는 도중 공교롭게도 임종석 전 실장의 기자회견 장면이 방송됩니다. 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지켜본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변화하는 과정에서 반발하고 항의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겁니다.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하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조용한 공천이라고 엄호하고 민주당 공천은 엉터리라고 왜곡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당내 공천 파동을 언론 탓으로 돌린 겁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로 친명 일색이 된 당 최고위에선 이 대표를 노골적으로 두둔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깃발이요 상징은 단연 이재명 대표입니다. 친노는 되고 친명은 안 됩니까? 다만 이 대표는 최근 열린 당 고위 전략 회의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긴장해야 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공천 발표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앞에서 자기 가족부터 벗기라고 했던 홍영표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5명의 지역구가 전략 지역이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는 서울 종로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지역으로 의결한 6곳 가운데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모두 5곳입니다. 어제 의원총회 때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던 비명계 4선 홍영표 의원의 인천 부평을이 포함됐고 5선 안민석 의원의 경기 오산, 재선 기동민 의원의 서울 성북을 등입니다. 통상 전략지역의 현역 의원은 공천 배제로 받아들여집니다. 안 의원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고 전략지역에 포함된 변재일 의원도 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비명계인 홍영표, 이장섭 의원의 경우 제3의 후보와 경선을 붙이는 전략 경선 방식도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략 공관위에 이관되더라도 전략 공관위에서 전략 경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가 유력합니다. 기 의원과 비슷한 혐의를 받지만 경기 성남중원에서 경선 기회를 얻은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수진 의원의 경우 금품 수수를 했다는 그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는 서울 종로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기 구리와 김포 을에서도 친명계인 4선 윤호중 의원과 초선 박상혁 의원이 각각 공천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가벼운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솔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뜩이나 공천 문제로 시끄러운데 민주당의 청년목 전략공천위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민감한 내용을 가감없이 말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을 조롱하는가 하면 가까운 인사에게 위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영훈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이 친이재명계 선양 유튜브에 출연해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 언급합니다. 전국의 선거 판세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계속적인 갈등을 우리가 끊어줘야 된다는 건 확실하고. 임 전 실장의 공천 여부에 대해 내일쯤 결론을 내릴 것 같다며 새 출발을 하자는 말도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공천 배제를 암시한 건데 임 전 실장을 조롱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임종석 실장님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뭐라고? 잘 봐달라고? 잘 봐달라고. 한 3번쯤 하면 그때 받을게요. 실제로 임 전 실장은 해당 방송 다음 날 서울 중송동갑에서 공천 배제됐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 도봉갑에 전략공천된 안기령 대변인을 향해서도 자신이 전략공천위원이라며 잘 기억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출신인 박 의원은 청년 몫으로 전략공관위원에 임명됐습니다. 비명계 한 의원은 지금 공천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도 영남을 비롯한 26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선까지 갔던 서울 양천갑에선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부산 수영에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지역구 현역 의원 탈락자도 처음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도 15명이 살아남아 여전히 현역 초강세란 말이 나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첫 영입 인재로 불렸던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서울 양천갑 지역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비례대표 현역인 조수진 의원과 정미경 전 최고위원까지 치열한 3파전에 이어 조 의원과의 양자 결선까지 거쳐 본선에 진출한 겁니다. 제 여정은 제가 선택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왔고 이끄는 길로 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영입한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부산 수영에서 현역 전복민 의원을 꺾었습니다. 수영구를 발판으로 부산의 모든 의석을 다 석권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전 의원을 비롯해 부산 연재의 이주환, 대구 달서병의 김용판 의원 3명은 지역구 의원으론 처음으로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비례대표인 조 의원까지 포함하면 오늘 하루 현역 4명이 탈락한 겁니다. 오늘 발표된 현역 지역구 18곳 가운데 이들 3명을 제외한 15명은 탈락을 면했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선 단 1명을 제외한 모든 현역이 살아남아 강세 기류를 이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현역들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서울 송파병에선 김근식 전 당협위원장이 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 현역 남인순 의원과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당 공관위는 내일 수도권과 영남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대표, 육선에 도전하는 주호영 의원, 인지도가 높은 김은혜 전 홍보수석까지 이른바 여권 빅샷들은 모두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현역 불패라는 비판에 대해 친윤계의 핵심인 이철규 공천관리위원은 강한 자가 선거에 나가는 게 절대 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영남권에서 지역구 재배치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기현 전 대표와 주호영 의원이 3선 이상 중진 감점을 받고도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울산 남구을에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을 상대로 4년 만에 경선 리턴 매치에서 이겨 5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대구 수성갑 주호영 의원도 경선에서 승리하며 6선에 도전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성남 분당을에선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김민수 대변인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른바 여권 빅샷들과 현역 의원들 대부분이 본선행 티켓을 따내자 공관위는 현역 교체만이 쇄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유권자의 뜻이 반영돼야지 상대가 있는 이 경쟁에서 제일 강한 자가 전도해 나가는 것이 그게 절대 선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도전장을 낸 정치 신인들이 공을 더 들여야 한다고 했지만 그 신인들이 도전하기 위해선 공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공을 들여가지고 1, 2년 정도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경선에서 패배한 한 정치 신인은 접근할 수 있는 정부와 조직에서 차이가 크다며 현역의 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선의 이채익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울산 남구갑이 국민 추천제 대상으로 거론되자 탈당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언론이 민주당의 공천 자금만 부각시킨다며 언론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가 사퇴하고 탈당하고 실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공천 파열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에게 민주당 상황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 상황까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나온 사진 중에 가장 눈에 띈 게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러닝머신, 그러니까 트레드밀이라고 하죠. 거기서 임종석 전 실장의 기자회견을 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오늘 헬스장 방문 일정은요, 보름 전에 이미 잡혀 있던 일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하필 그 시간에 임 전 실장의 기자회견이 잡힌 겁니다. 이 대표는 한동안 임 전 실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걸었고요. 이런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옆에 있던 트레이너가 뒤늦게 채널을 돌렸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 일정 직후에 임 전 실장이 요구했던 재고 요청 아주 일축을 했죠.
네, 맞습니다.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이 대표가 이 직후에 한 백브리핑에서요. 준비된 발언이 끝난 뒤 기자들이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에 원래는 답을 잘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작심한 듯 최근 공천 파동과 비명계 탈당에 대해 자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비명계 반발에 아무 말 하지 않았던 이 대표가 오늘 한꺼번에 자신의 생각을 쏟아낸 걸로 보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결국 당내 반발에 대해 갈등 수습보다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걸로 해석됩니다. 네, 임 전 실장 기자회견 한 다음에 선거운동을 재개했어요. 현장에 많은 의원들이 갔는데 주로 이제 비명계 의원, 홍영표 의원 같은 분이 갔단 말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네, 모두 하위 평가를 받아서 공천 탈락 위기에 놓인 의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임 전 실장의 공천 문제는 명문정당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3명만 참석했지만요. 임 전 실장이 향후 공천에서 탈락한 친문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공천이라는 게 공정성을 확보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건데 말이죠. 지금 공관위원장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까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어떻게 회복을 하려고 합니까? 네, 공관위는 이 의원이 사퇴한 게 아직은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요. 공관위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동민 의원과 관련한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반발하면서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이라면 공천 관련 4번째 사퇴인데 이 의원은 저희 취재진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상황 한번 보죠. 오늘 2차 경선 결과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처음으로 지역구 현역 의원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역 불패가 깨진 건 맞지만요. 현역 우세가 여전했습니다. 특히 비례 조수진 의원과 부산의 전봉민, 이주환, 대구 김용판 의원까지 경선에서 패한 의원들은 모두 초선입니다. 5선의 주호영, 4선 김기현, 3선의 김상훈 의원 등은 다선 감점을 받고도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오랜 기간 지역을 다진 의원들의 벽이 그만큼 높았다는 건데요. 인유한 혁신위의 친윤과 다선 중진들의 희생 요청이 아직까지는 장제원 의원 1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천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 복잡하긴 합니다만 서로 지향점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통보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직한 전공의 10,000명 중 얼마가 돌아올지가 관건입니다. 복귀 규모에 따라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힘의 균형 어느 쪽으로 쏠릴지 큰 윤곽도 잡힐 걸로 보입니다.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경희 기자, 현재까지 전공의 몇 명이 복귀했습니까? 네, 건국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가 복귀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의 공식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전공의들에 대한 간곡한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전공의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내일까지 꼭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분들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현재까지 전체의 80%인 9,937명입니다. 이들 중 대다수인 8,900여 명은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귀 요청을 하는 건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공의 80%가 사직 의사를 나타냈지만 SNS엔 사직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계정도 등장했습니다. 지금 정부도 전공의들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부터 전공의 대표들의 자택에 직접 찾아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 정부는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복귀 명령을 내려왔습니다. 대면 접촉을 통해 설득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미복귀 시 관련 절차를 밟는 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업무 개시 명령은 9,267명에게 내려졌고 이를 거부한 5,900여 명에겐 불이행 확인서를 진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법 절차도 밟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럴 경우 선배 의사들이 의협을 포기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서울대 의대 내부에선 학장이 의대 증원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교수들의 성토가 나왔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보훈직이, 개원이, 교수 등 모든 선배 의사들도 의협을 포기하며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전공의 처벌이 본격화될 경우 의사들은 파업을 넘어 의사직을 내던질 거라고 의협은 주장했습니다. 정부를 향해 전체주의라고 비판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수사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 같은 게 떨어지면 더 좋다 나는. 내가 판사 앞에 가서 우리 의사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겠다. 의협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총궐기 대회에서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처리 문제를 강력히 규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선 김정은 학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교수 80여 명과 전공의 10여 명은 학장이 교수들 의견 조회 없이 교육부에 증원 규모를 제출했다며 숫자 놀이를 해놓고 이제와 책임을 회피한다고 했습니다. 김 학장은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의대생 집단 휴학 움직임에 교육부는 40개 대학 총장들을 향해 학생들이 휴학을 철회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수는 정부가 결정할 사안으로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의료 현장은 한계 상황입니다.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환자들은 길거리를 전전하고 있고 남은 의료진 사이에선 이러다 순직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황민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공공병원이 평일 낮 시간에도 북적입니다. 대형 병원을 돌다 이곳을 찾아온 환자들이 눈에 띕니다. 처음에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의사가 없다고 해서 여기 왔어요. 12시간 수술했어요. 당연히 받아야 할 수술인데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 수술했어요. 어제 그저께. 근데 난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빨리 막 정리가 되는 거라. 이마저도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이곳 국립중앙의료원은 오후 2시 기준 현재 외과 중환자실, 소아 인공호흡실, 응급전용 입원실 모두 여유 병상이 없습니다. 의사는 어디에 있는 건지 막막합니다. 비뇨기과 쪽으로 지금 급한 소식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소변을 걷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가를 해달라고 했더니 의사가 없어도 안 된대요. 응급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수소문하느라 구급대원들도 바쁩니다. 수용 여부를 물어보는 병원 횟수가 좀 늘어났죠. 지금은 의사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의사들도 더 많은 환자를 보고 싶지만 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죽을 아시죠? 중환자실 당직 쓰고 응급실 당직 쓰고 병동 당직 쓰고 좀 치다가면 못 버텨요 그거.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SNS에 진짜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라며 사직이 아니라 순직을 하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사단체의 대표성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대표 협의체를 만들기가 어려운 건지 각 의료계의 입장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일단 정부가 의사협회는 대표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죠? 네, 의사들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는 의협이 맞지만 의협은 개원이 중심의 단체입니다. 정부는 의협이 대형 병원 전공의 위탈 사태와는 다소 거리가 있고 전체 의사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행동, 전공의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전공의들과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 전공의 문제는 전공의들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공의 문제에는 의대 교수는 물론 대학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2,000명 의대 증원이란 문제를 놓고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의대 학장들은 2,000명은 단기간에 수용하기 불가능하고 증원 적정 규모는 350명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가 수요조사했잖아요. 근데 2,000명 증원하겠다는 게 각 의대들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전국 40개 의대는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올해부터 당장 신입생을 최대 2,800여 명 늘리고 2030년까지는 최대 3,900명까지 늘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결정한 주요 근거이기도 한데 뒤늦게 당시에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했다며 다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의과대학의 학생 수가 늘어나면 그 대학의 위상이 좀 올라가고 또 대학병원은 큰데 졸업생 수가 굉장히 적은 그런 대학들은 이참에 학생 수를 확보하자. 좀 부풀려진 채로 제출이 됐고. 근데 의사협회와 전공의 이 양측 모두 의사 증원을 백지화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의협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의협은 개원이 중심의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의사 집단 행동에 개원이들은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행동에 나서지 않는 의협을 따르지 않겠다는 내부 분위기가 조성된 데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고발을 우려해 공식적인 대화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대화하려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렸잖아요. 그쪽하고도 대화를 안 하는 겁니까? 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와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교수들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정부와의 물밑 접촉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서울대 비대위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대표가 나와라, 헷갈려서 우리는 못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필수 의료를 책임지고 이 사태를 책임지는 대학병원 교수들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은 갈수록 아우성인데 지금 정부가 누구와 대화할지조차 결정을 못하는 그런 일이네요. 점점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문제를 풀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김다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 단계를 넘어서 절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지난 2012년 출생률이 1.3명이었으니까 10년 만에 출생률이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감소세가 상당히 빠른 거죠.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인 임신과 출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일부 무리가 있습니다만 정부가 온갖 제도와 혜택을 쏟아내야 하는 시대임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임신 과정에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이 부모가 태아 성별을 임신 8개월 전까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옛말이 된 시대상을 반영됐다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아의 성별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온라인에 올라온 게시물들입니다. 현 의료법상 임신 32주 이전까진 의료진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노하우를 공유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의료진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성감별을 금지한 건 부모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 제약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으로 여아 낙태가 많던 1987년 만들어진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이 37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 겁니다. 시대적으로 남아선호 사상도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위헌은 당연한 결과다라는 생각입니다. 제정 당시만 해도 여아 100명당 남아가 116.5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했지만 지금은 자연 성비를 되찾았습니다. 요새는 딸 더 선호하기도 하고 뭐 애기 옷도 미리 사놓을 수 있고 미리 알면 좋지 않을까요? 헌재의 결정은 당장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출근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팔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4시간여 극심한 정체도 빚어졌는데요. 운전자가 한눈을 팔다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남해고속도로 김해 방향 구간 가락나들목으로 빠지려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차량 행렬 속 트레일러 뒤에서 하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트레일러 뒤편입니다. 다른 트럭과의 사이에 차량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아예 차량을 절단해 운전자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하지만 3개 차량 운전자들은 모두 숨졌습니다. 훼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차량 자체가.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조금. 사고는 냉동탑차가 앞에 밀려서 있는 다마스 승합차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승용차와 SUV, 트레일러, 그리고 그 앞 차량들까지 팔중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앞에 정체 구간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바쁜 출근 시간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채 서 있어 피해가 더 컸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대 구간은 낮 12시까지 4시간 가까이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냉동탑차의 60대 운전자가 한눈을 판 이유가 뭔지 등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새벽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쩌다 덜미가 잡힌 건지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비틀거리더니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사방으로 파편이 튀고 마주오던 버스는 방향을 틀어 가까스로 충돌을 피합니다. 승용차는 아랑곳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지난달 6일 새벽 5시쯤 술에 취한 20대 운전자 A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습니다. 10여 분 뒤 A씨 차량은 순찰차 앞을 지나쳤고 경찰은 범퍼가 부서진 걸 수상히 여기고 뒤쫓았습니다. 앞범퍼가 많이 파손된 채로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석 창문이 반점 이상 내려온 상태에서 운전을 하길래 제가 따라간 거였습니다. 500m를 추적한 경찰은 이곳에 차를 세운 A씨를 발견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성북구에서 술을 마신 뒤 7km 넘게 운전을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남아공 국적 남성이 경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직접 SNS에 올려서 논란입니다. 술에 취해서 거리를 배회하는 게 걱정이 돼서 파출소에 데리고 온 경찰에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등 한국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한 외국인이 지구대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찜질방이나 PC방에 데려다달라고 억지를 부리더니 경찰관에게 조롱조로 말합니다. 119에 신고하시라. But what? Okay, you speak to me in Korean. 자, 저 한국말 설명합니다. 나가세요. 남아공 국적의 40대 A씨가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10분쯤 A씨가 술에 취해 배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맨발로 먹자골목을 돌아다닌다는 A씨가 걱정돼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 지구대에서 2시간 동안 푹 잔 뒤 A씨는 경찰관들을 무단 촬영하고 나가라는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왜 나가야 하느냐. 난 여기 있을 거다. 여기 계속 누워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행태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무전 추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화를 내는가 하면 Don't touch me, please. My right is don't touch me. 경찰 조사를 받다가 영어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This is Naman. I can't take a video. They say no video. In Bukhan, no video. This is Naman, okay? 경찰은 주치소란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한때 8,3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에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오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수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오후 6시쯤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8,34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초 8,270만 원을 찍은 이후 841일 만에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6만 달러 선을 넘보는 수준입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투자 자금이 무서운 속도로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4년마다 채굴량이 크게 줄어드는 반감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것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자금이 현물 ETF로 많이 유입이 됐고요. 또 공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비트코인 반감기에 접어들었다는 부분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좀.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조 1천억 달러로 불어났고 이 성장세에 힘입어 가상자산 전체 시총도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엔비디아의 시총도 모두 넘어선 수치입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1억 원을 돌파할 거란 관측도 나오지만 비트코인 투자는 도박이란 시각도 여전히 많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로 유명한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10년여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 경영진을 만난 데 이어서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합니다. 이 만남의 배경에는 역시 AI가 있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갈색 외투를 입고 차에서 내리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 10년 만에 방한길에 가장 먼저 LG전자를 찾았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e Korean AI semiconductor? Yeah, that's one. 저커버그는 조주한 LG전자 사장 등과 2시간여 동안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라마를 가지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디바이스에서 잘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그 주제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협의 자리에서 저커버그는 지난해 LG와 협력해 만든 혼합현실 XR 헤드셋을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이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 AI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타는 AI 반도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여러 대안을 찾는 중입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데 AI 반도체와 딥페이크 방지책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를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고 만드는 기업들은 한정적이잖아요. 오픈 AI도 그렇고 이번에 메타도 그렇고 둘 다 우리 기업들이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죠.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에 이어 마크 저커버그까지 한국을 찾으면서 국내 IT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회사 애플이 10년간 공들여온 자율주행 전기차 일명 애플카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투입된 돈이 100조 원에 달하는 데다가 손대는 것마다 큰 성공을 거둔 애플이 왜 전기차는 포기한다는 건지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프로젝트 타이탄이란 이름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에 착수한 애플. We're focusing on autonomous systems. And clearly one purpose of autonomous systems is self-driving cars. There are others. 10년간 공들인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이달 내부 회의에서 애플카를 개발하는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을 해산하기로 하고 참여한 직원 2천여 명에 이런 사실을 공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지금까지 수조 원을 쏟아부은 애플카 개발을 포기한 이유는 기술적 한계 때문입니다. 애플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도전했지만 기술 개발이 더디고 전기차 시장이 성장의 한계를 보이면서 비관론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의 가격 공세까지 더해지며 현대차와 GM, 메르세데스 벤츠 등 주요 자동차 회사들도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계획을 줄이거나 전기차 생산 목표를 축소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제작사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였는데 이번 첫술을 통해서 또 주도권을 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더 안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측면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뻔했던 애플이 애플카를 포기한다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ROTC 학군장교 임관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ROTC 지원이 크게 줄어 걱정이 많은데 16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으로는 처음 유경수 여사 생가도 찾았다는데 오늘 움직임 홍연주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심리전을 펼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관식 참석은 2008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 단결하여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조천 형상사의 딸이 해군 소위 과정을 밟고 있다는 걸 소개할 때는 울컥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천형 상사의 딸 조지은 양이 학군 후보생으로 참석했습니다. 조 상사가 전사할 당시 딸은 생후 100일밖에 안 된 아기였습니다. 아빠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해요.
윤 대통령은 충북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도 찾았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최근 수차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언급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관저에 초대했던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유교사의 뜻을 기억해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적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그 장모 생신잔치 해드리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은 윤 대통령은 3.1절 메시지에선 이승만 외교를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지지층 결집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3.1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시절 외교활동 관련 자료 12점이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승인한 국제대회 결의문도 있었습니다. 김다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19년 1월부터 6월까지 열렸던 파리 강화회의.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적용된 이 회의에 임시정부 대표로 김규식 선생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김 선생이 강화회의에 전달했던 독립청원서입니다. 3.1운동 당시에 일본의 만행과 한일 합방조약의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파리 강화회의 2달 뒤 25개국이 참가한 국제사회주의자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입니다. 독립국가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한국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 독립 승인 결의안을 최초로 어떤 승인받은 게 스위스 루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1절을 앞두고 3.1운동을 전후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간 독립운동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2점이 공개됐습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미주 대한인 국민의 총회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입니다. 미국의 많은 이민사회지만요. 한국인처럼 이제 정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민족은 없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일반인들의 관람을 위한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로 걸어잠궜던 국경을 열고 러시아 관광객을 받았죠. 나흘 동안 북한을 둘러본 이들의 후기가 공개됐는데요. 마치 할머니한테 듣던 구소련 시절에 다녀온 것 같았다고 합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스키를 타고 텅 빈 슬로프를 활강합니다. 이들 일행 외 다른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원산 마식령 스키장입니다. This is the country's only ski resort, but it's out of reach for the average North Korean. 러시아 단체 관광객들의 북한 여행기가 속속 공개됐습니다. 비행기에서 잡지를 펼치니 초반 13쪽은 온통 김정은 얼굴로 꽉 차 있었고 김정은 사진이 구겨진다는 이유로 신문을 접는 것도 제지당했습니다. Понятно, что это всё отрепетировано, срежиссировано. 평양 거리에는 사람도 차도 거의 없이 노동당 선전물들만 가득했습니다. 사진 촬영은 제한적으로 허용돼 초라한 건물은 물론 건설 현장도 찍을 수 없었습니다.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от бабушек, дедушек много рассказов про то, как было в СССР. 이들은 북한이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처음 맞은 외국인 관광객들입니다. 북한은 외화벌이가 필요하고 러시아는 테러 제재로 유럽 여행길이 막히면서 더욱 밀착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는 다음 달에도 2번 더 북한에 단체 관광객을 보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관광객 중 일부는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북한의 실상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서울 면적의 1.7배를 태우고도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 인근 핵무기 공장은 가동이 한때 중단됐고 솥대가 대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소방차 밖이 온통 화염에 휩싸여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숲은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솥대들은 밀려오는 연기를 피해 내달립니다. 현지 시간 26일 밤 텍사스주 팬핸들에서 시작된 산불이 이틀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서울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1,040제곱킬로미터가량을 태웠습니다. We're in the
tornado zone and fire zone here the last few years. Then I'd call it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도로는 대피하려는 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60개 카운티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2천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주택 파손 등 민가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발화지에서 27km 떨어진 핵무기 공장은 한때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불로 텍사스 북부 주요 도로들이 폐쇄됐고 일부 학교는 휴교에 들어갑니다. 현지 당국은 인근 오클라호마주에도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요즘 세계 주요 영화상을 휩쓸고 있는 한국어 작품이 있습니다. 한국계 셀린송 감독이 연출한 데뷔작 패스트 라이브즈인데요. 해외 관객들의 공감을 얻은 이유 장동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민을 떠난 어린 시절 첫사랑과 20여 년 만에 만나게 된 남자. 혜성! 와, 너다. 현실의 장애물들을 넘어 얼굴을 마주한 이들은 이틀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를 다시 알아갑니다. 넘버3를 비롯해 여러 히트작들을 연출한 송능한 감독의 딸이자 한국계 캐나다인인 셀린 송 감독의 데뷔작 패스트 라이브즈입니다. 한국어 대사가 대부분이고 서양에는 생소한 전생과 인연 이야기지만 해외 관객들의 격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단어밖에 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쓰게 됐는데요. 많은 관객들이 저한테 와서 인연이라는 단어를 이제 매일 쓴다. 인연 단어를 우리는 서로한테 얘기도 한다. 크리스토퍼 놀란과 델토로 등 거장의 호평을 더해 수상 퍼레이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린 송 감독은 한국계 최초로 미국 감독조합상 신인상을 거머쥐었고 독립영화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15년간 무명 생활을 보냈던 그런 배우 시절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슬픔, 아픔? 그런 면들을 같이 이렇게 녹아들어가서 패스트 라이브즈는 다음 달 아카데미에서도 작품상과 각본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그려진 현대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카데미의 마음마저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사내가 엎드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등 뒤로 부엉이와 박쥐 형상을 한 괴물이 어지럽게 납니다. 책상 옆면에 쓰여 있습니다.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 고야는 인간 내면의 광기와 폭력을 어둡고 잔인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러면서 야수가 되지 말자고 했죠. 2000년 전 라틴어 경구입니다.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다. 이성과 도덕을 잃고 이기적 탐욕에 사로잡히면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태종 이세민을 닮고 싶은 인물로 꼽습니다. 정적의 책사였던 위징을 중용해 쓴소리를 받아들였던 그 도량을 칭송하곤 했죠. 쓴소리를 잘해서 기분이 나쁘면 포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한 뒤 당권에 도전하고 총선까지 출마하자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돌아오라. 임 전 실장이 공천 경선에서 밀린 뒤 민주당 의원총회는 선혈이 낭자한 하드코어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친문계 좌장이 이 대표를 면전에서 공격했죠.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거라더니 자기가 아닌 남의 가죽만 벗기고 있다. 친명과 친문이 하나라던 명문 정당이 친문을 괴멸시키는 멸문 정당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오는 8월 대표 경선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로 거론돼 왔습니다. 설마 그랬겠습니까만 공천을 정적 제거 도구로 삼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대권 가는 길까지 내다본다는 얘기겠죠.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눈길이 갑니다. 이 대표에게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며 명문 정당을 말했던 분이니까요. 제3의 세력까지 힘을 모으라고 대선 조언도 했었죠. 이세민에게 위징이 올린 쓴소리입니다. 지금 형벌과 상을 내림이 다 바르지 못하다. 곱고 미움에 따라 펴거나 굽히고 웃고 성냄에 따라 경중을 가른다. 인간이 늑대가 되는 약육강식 세상에 이런 라틴어 경구가 절실해 보입니다.
미니마 모랄리아, 한 줌의 도덕이란 뜻입니다. 2월 28일 앵커 칼럼 오늘 명문 정당, 열문 공천이었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밤부터 내리기 시작해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일부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10에서 40, 전남과 경남에 5에서 20, 대구와 경북에 5에서 10mm입니다. 남부와 제주 높은 산지에서는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내일 대부분 중부와 일부 남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고요.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남부도 영상권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거세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3일절에는 서울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8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